됐습니다. 예, 2장, 그러니까 들레즈 시네마 2장, 몽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뭐 프레임하고 플랑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음, 그 다음 확장 그 개념이에요. 그 몽타주는 플랑들을 모아놓은 거를 몽타주라고. 그래서 음, 플랑하고 이제 몽타주를 비교하면 플랑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운동 이미지, 네, 예, 이거로서 이제 영화의 탄생을 그 시작이고, 그다음에 몽타주는 영화사 전체를 관통하는 거시적인 전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음, 그러니까 플랑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하나의 영화가 되고, 근데 이제 몽타주의 개념은 그 한 영화들이 어떻게 또 변해 나가는가. 그것도 이제 개체화 이론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영화들이 어떻게 변모해 나가는가. 그러니까 영화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렇게 거시적으로 영화를 우리가 감상하는 방식 이런 거를 이제 바라보는 하나의 사고 관점이 되겠죠. 예, 몽타주는. 그래서 몽타주라고 하는 건 플랑과 플랑의 그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것도 우리 개체화 이론에서 이 관계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개체들이 다른 개체들과 만남으로써 또 다른 상위 개체로 그 전이 이전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플랑 이런 것들이 모여서 관계가 형성되면 그것이 이제 몽타주를 형성한다. 이런 얘기죠. 음, 그리고 몽타주는 시간과 지속을 간접 방식으로 보여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직접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 그 안에 내면에 숨어 있다는 거지. 시간 이미지가. 음, 그래서 우리 이 책이 보면은 그러니까 운동 이미지가 3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이미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이제 그 미래와 과거 그리고 현재가 만나는 접점 이런 시간 이미지를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 시네마 책의 맨 뒤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결국 내가 이 책을 관심에 갖게 된 것도 시간의 개념이 상당히 독특해서 예, 이렇게 여건뿔 모양으로다가 과거가 역, 이렇게 밑으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평면에 있는 우리 현재의 끄트머리에서 접점에서 이제 현재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그게 참 시각적으로 잘 표현이 돼가지고 이체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게 이제 시간 이미지에 관한 설명에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음, 음. 그래서 시간 이미지 단계에서는 시간과 지속을 직접 보여주는데 지금 몽타주 단계에서는 시간이나 그런 지속 개념이라는 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지 직접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냥 단순히 플랑과 플랑의 관계로 몽타주가 형성되기 때문에 교수님, 에, 교수님, 한 네, 소장님 허락. 여기 있다. 수락. 이거 끝나고 나면 세팅 자체를 바꿔야 되겠어. 아, 그러니까 다시 세팅을 해야 되나 봐, 이 미팅에. 음, 한비찬 소장님 들어왔어요? 예, 들어오셨네. 네, 들어왔네요. 네,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예, 네. 이 몽타주 파트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건 이제 들레이즈 철학의 특징이기도 한데 존재의 일위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예, 교수님, 그 존재의 일위성이 안 보입니다. 그게 안 보여요? 예, 예, 거기 그 위까지만 딱 보이고, 예, 희한하네. 네, 이게 뭐, 내 지금 그 PC 화면에는 지금 잘 보이는데. 존재의 일성이 PC 화면에는 보이는데?
어? 나는 지금 그러면 방금 올리셔가지고 보여요. 아니 이게 딱 가운데 있을 때거든. 이게 가운데. 그럼 내가 문제가 있나? 나도 세팅에 핸드폰이요? 문제가 있나? 저도 잘 봅니다. 그러면 거기 박주환 대표의 지금 컴퓨터가 문제야. 이게 딱 중간에 있어. 존재일성이라는 게. 이렇게 올려가면서 할게요. 네. 그러니까 존재일성이 여러 체 차이, 이 차이 개념이 또 들레즈 철학의 특징이잖아요. 네네. 이제 이거를 보완 설명을 하면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들레즈 네네. 책에. 네. 그게 뭐냐면 그 시뮬라크를 기억나요? 네. 네. 시뮬라크르. 이게 시뮬라크르가 그 플라톤이 처음 주장한 그 개념인데 이데아가 있고 이게 원본이죠. 이데아가 원본이고 이 세상 사물은 그런 저 천상의 어떤 멋있는 이상적인 세계, 그 이데아의 세계를 모방을 해서 즉 미메시스 이게 이제 모방이라는 말인데 영어에 미믹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뭘 먹업 시스템 뭐 만든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다 어원이 같아요. 음, 미믹이라는 말이 이게 미메시스하고 다 어원이 같은 말인데 뭘 흉내내다, 모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메시스가 이 이데아를 모방해서 만든 이 현상 세계다. 그러니까 인간도 이데아를 흉내내서 만든 하나의 그 복제품이라는 얘기지. 근데 그런 자연물들을 보고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음악을 작곡한다든지 작품, 시를 쓰거나 하는 거는 또 하나의 복제품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시뮬라크르라고 그랬어요. 음, 그래서 이데아가 원본이고 미메시스는 그걸 복사한 거고 또 미메시스를 복사한 게 시뮬라크르. 그러면 점점 시뮬라크르는 이데아하고 점점 멀어지니까 이건 거의 무가치하다. 가치가 없다. 그래서 서양 전통 철학에서는 시나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 음악을 하는 예술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가짜로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게 음, 유럽의 전통 그 철학의 관점이었어요. 그게 이제 중세 이후에 바뀐 거지, 지금은. 근데 이 시뮬라크르가 그래서 되게 이중 복제품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전복시킨 사람이 이제 장 보드리아르, 장 보드리아르는 사람이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에서 그 이게 인위적으로 인간이 생산해낸 것들은 시뮬라크르다. 그게 그 원본을 따지지 않고 그냥 인간의 창의성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새로운 작품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 오리지널이지 무슨 이데아라는 게 어딨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러니까 어, 내가 왜 이걸 관심을 갖고 봤냐면 내가 주장하는 그 모델링이라는 게 바로 인간이 뭘 사물을 인식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플라톤의 관점에 볼 때는 모델은 되게 무가치한 거야. 시뮬라크르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모델링 하는 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무가치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철학에 우리가 매몰되면은 모델링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 모델링 이론 자체가 다 깨져버려요. 근데 이제 현대 철학에서 다행히 장 보드리아르가 오히려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거다.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그 들레즈가 시뮬라크를 한 챕터를 갖다 할애해가지고 오히려 이데아라는 원본 없이 인간이 창의를 해서 만든 시뮬라크가 훨씬 가치 있는 것이고 여기서 그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 그것에 저기는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그거를 유사하게 또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반복이에요. 음, 그리고 그 반복을 하되 똑같은 거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두고 만든다. 이 음, 차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음, 들레즈는
차이와 반복이라는 개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시뮬라크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존재의 일위성,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존재의 일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전통적인 플라톤 관점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예. 하나로 동일성, 뭐, 일성. 일위성,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도 이게 똑같은 얘기야. 기독교적 관점도 존재의 일위성이에요.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돼. 나머지는 다 복제품이 되는 거고 원본은 하나야. 그게 이데아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들레주의 입장은 그거를 전복을 한다고. 그래서 여럿의 차이를 보존한 동일성이다. 음, 그래서 동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모나드, 그 라이프니츠의 그 모나드 개념이 있잖아. 그러니까 단일 원자. 이게 원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질로 볼 때는 그게 독특한 거고 유일한 거고 동질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원자가. 그죠? 모나드가 그런 개념이라고. 근데 물질이 되면 그런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을 형성하죠. 그럼 전체가 돼서 뭐 물이 되든지 뭐 바위가 되든지 사람이 되든지 어떤 물질이 형성될 텐데 그러면 완성된 물질은 자기만의 독특성을 갖게 되죠. 그게 전체의 일위성. 음, 다만 거기서 그 나와 여기 박상호 박사하고 똑같은 그 개체화가 돼가지고 하나의 존재자가 생긴 거 아니야. 네. 이 둘은 차이로서 다른 거지 각자가 존재 일위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음, 여럿의 차이를 보존한 동일성. 여기서 여럿이라는 말은 그 부분 집합들을 여럿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플랑도 사실은 전체적 프레임들이 모여서 만든 집합 전체예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몽타주라고 하는 것도 플랑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여럿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몽타주가 하나의 영화 한 편이라고 하면 그 안에 속해 있는 여러 개의 플랑들이 각각 갖고 있는 독자성이 있겠죠. 그거를 버리고 새롭게 탄생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가치, 뭐 에너지나 뭐 포텐셜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를 갖고 있는 보존한 전체 영화가 또 하나의 동일성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으로 본다면 뭐 오장육부가 이게 하나하나 다 부분 집합들인데 얘들이 각각 갖고 있는 동일성이라는 게 있다고. 간은 간으로서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고 허파는 허파로서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그 여럿의 차이를 보존한 이해가 되죠. 네. 그것이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동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이 별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개체화 이론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음, 우리가 정신적 개체화가 형성됐을 때 생명의 개체화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걔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정보 또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체 에너지 이런 것들이 승화돼서 더 큰 그 개체화가 이루어졌지만 그 속성들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 이거죠 위로. 그게 이제 확장 개념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하나이자 전체는 이제 하나죠. 근데 그게 여럿이에요. 그래서 음. 하나이자 여럿의 존재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예, 어렵죠, 이 부분이. 이 개념이 꼭
그거 같아요. 그래서 여튼 보통 명사의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구성하려면 그 하나하나도 다 사실 뭐가 하나 빠지면 얘도 안 되는 거고 음. 얘가 없으면 얘도 없는 거고 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걸 얘만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이 전체로 보는 것도 맞고 얘가 얘로 봐도 맞고 이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책 하나, 그 예를 들어 소설책을 하나 우리가 읽을 때 그게 그 소설로서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자기 아이디가 있죠. 근데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문장들이 있고, 그럼 각자의 문장도 어찌 보면은 하나의 그 개체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문장 하나가, 아, 그러니까 문단이라고 하겠지? 문단들. 문단 속에는 또 문장들이 많이 있잖아. 그리고 여러 문장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게 체계적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의 문단이 되거든. 음, 그러면 걔도 하나의 존재자예요. 그 문단도. 그렇죠? 그리고 네. 문장도 사실은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 있다고. 문장도. 그게 문법에 맞게 문장을 만들어 놔야지 그게 아무렇게나 단어를 늘어놓은 게 아니거든. 그럼 걔도 하나의 그 부분 집합으로서 존재자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개체화 이론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영화도 그런 식으로 프레임이 모여서 플랑을 형성하고 플랑이 또 관계를 맺고 그 유기적 결합체가 돼서 몽타주를 형성해서 영화가 한 편 탄생하고 또 그런 영화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모이면 분류가 프랑스에서 만든 영화들이 모이면 프랑스식 영화라고 하는 어떤 동일성이 하나 또 생기겠죠. 음. 프랑스 영화의 그래, 특징. 교수님, 저는 그 네트워크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예, 네트워크 분석을 보면 이렇게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뭉탱이가 생기잖아요. 예, 이렇게 사람이라고 이렇게 중앙에 단어가 있으면 여기 뭐 이렇게 그 가족이니 뭔 이런 뭉탱이들이 생기잖아요. 예, 예. 그런 플랑들이 결국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동질성을 또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치. 동일성을. 그치. 그 그리고 이 사람, 동질성에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서 존재자를 예, 만들지.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동일성 있는 이 사람도 또 다른 사람과 막 이렇게 연결되면 그 하나의 뭐 그 직장이라고 하는 또 동일성을 또 만들어주고 그렇지. 예, 그런 어떤 네트워크 분석에서 저는 요걸 많이 그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 플랑이 라퍼가 있는 사물, 그러니까 사물의 형성 과정이라는 게 다 같은 원리로 작용된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요. 예. 네트워크 그러니까 분석 양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원소가 되고 물질이 되고 그 분자가 그러니까요. 되고 이렇게 물체가 되고 하면서 사물 그 세계를 형성하고 하는 그 과정이 다 원리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자 이렇게 있다가 거기에 라포가 생기면서 이렇게 중요한 비슷한 애들이 이렇게 모이고 음, 그래서 동일성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새로운 어떤 그 집단에 이렇게 쫙 릴레이션을 맺어가지고 있다가 릴레이션을 맺었는데 이게 어느 서로 또 뭔가 연결이 잘 돼가지고 많은 또 연결이 생기면 이게 또 동일성이 돼가지고 하나의 또 뭐가 되고 그 라포가 생기고 이렇게 그게 그치. 또 릴레이션이 또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가는 이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 거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집합 그럴 때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게 음, 여기서 이제 집합과 전체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예, 그 집합은 그냥 단순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야. 예, 그쵸.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룹. 음, 그렇죠. 그룹이라 그래서 하죠. 조직론에서도, 경영학의 조직론에서도 집단과 조직은 달라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럿이 모였다고 하는 거는 똑같아. 조직도 여러 사람이 모이지 한 사람을 조직이라고 하진 않아. 음, 그 집단도 여러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근데 집단은 어떤 특정 목적을 갖거나 그 안에 내부 유기적인 rapport나 이런 관계가 유기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모아놓은 거야, 사람들을. 라포가 없죠, 서로. 그쵸. 없어요.
예. 그러니까 떼거리로다가 사람들이 한꺼번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같이 걸어갈 때가 있잖아. 그게 예. 집단이지. 음. 근데 그게 조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직이 되려면 거기서 누가 헤드 장이 누구고 그 총무가 누구고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면서 이게 이제 같이 어떤 관계가 유기적이 형성으로 되면서 공통 목적을 향해서 이게 한 몸처럼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네, 그렇죠. 예. 예. 회사가 그래서 조직인 거죠. 예. 저는 그래서 플랑하고 라포를 연결해서 이해하니까 상당히 그냥 이해가 확 됐거든요. 그냥 라포의 개념이고 그 음. 라포 안에 보면 여러 개의 프레임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서로 다른 어떤 플랑들하고 연결할 때 릴레이션이 있는 건데 이 릴레이션의 관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큰 몽타주가 되는 예. 이 그거를 이제 잘 써먹고 있습니다, 전. 예. 라포가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되게. 그 교수님, 끈끈한 관계지 뭐 끈끈한 관계. 예. 네. 교수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랑 저기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전체는 두 분의 합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에요. 네, 음.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그게 이제 시스템 이론의 시작이거든. 그래서 어, 시너지 효과라는 거 모였을 때 아, 단순히 그냥 이렇게 개체들이 여러 개 모여 있으면은 그리고 그 안에 유기적 관계가 없으면은 일보다 그러니까 그것들의 단순 합보다 클 수가 없죠. 근데 이게 하나의 이제 시스템화되면 그러면 이제 조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물체에서 나온 말이잖아. 시스템이란 말이. 네, 오거니제이션이 그 생물체의 한 단위거든. 우리 인간이 이게 오거니제이션이라고. 오르간이라 그러잖아. 왜 간 하나하나는 오르간인데 이 오르간들을 유기적으로 모아놓으면 오거니제이션이 돼요. 그래서 조직이 영어로 오거니제이션이 그게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생물학 용어야 그게. 조직론 언어가 아니고 원래. 왜냐면 시스템 이론이 생물학에서 왔거든.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간하고 쓸개하고 커파하고 이런 오건들을 단순히 모아서 이렇게 그 어디다가 놓으면 그냥 장기들의 집합이지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생명력을 물론 이제 뭐 창세기에서는 거기다 훅 하고 이제 영혼을 불어넣으니까 얘가 이제 생명체로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건 이제 지금은 다 사기고 현재 과학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게 그 영혼이라는 건 지금 그 뇌과학의 의식에서는 자체에서 형성된 거지. 그것들이 그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현상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어떤 특이점을 넘어갔을 때 그 의식이 발현되면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아도 형성되고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대 뇌과학에서는 그렇게 밝혀져서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종교적 개념에 그런 거는 없다. 누가 한 번에 훅 불어넣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일종의 창발이다. 창발, 이머전스. 예, 여러 개가 저번에도 우리 얘기했잖아. 이렇게 그 양이 많아지면은 질이 생긴다. 예, 이런 얘기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예. 이머전스. 그래서 그 단순 합보다 그 더 시너지 효과 때문에 더 큰 결과물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역도 돼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1 플러스 1은 2지만 시스템에서는 이 조직이나 유기체나 이런 개체나 이런 데서는 그 랍보가 잘못되면 네. 즉 엔트로피가 높아지면 음,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라는 게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무조건 각자의 능력을 합친 것보다 더 커지는 게 아니라 걔들끼리 불화가 생기면 그 안에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면 오히려 혼자 하는 이만도 못한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게 아, 이제 시스템의 특징이다. 이런
거를 얘기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음. 그거하고도 연관이 된 거죠, 이게 결국. 그 음.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이제 간격과 이제 2장에서는 핵심 개념이 간격과 숭고함이에요, 숭고함. 이 간격은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숭고함은 참 아, 이름이 이해하기가 힘든 개념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이 숭고라는 표현을 도 되게 희한하긴 합니다. 숭고. 미학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에요. 미학. 아, 그래요? 예. 그 유튜브 보면은 숭고를 치면은 진중권의 미학 강의가 나와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이제 원래 숭고의 개념이 칸트가 사실 예, 그 개념을 정확하게 철학에서 먼저 만든 말인데 그건 좀 이따 하고 우선 간격이라는 말부터 이게 이제 플랑과 플랑 사이에 간격이 있다. 음, 이게 다른 말로 차이란 말이에요. 차이. 아까 그 그렇죠. 시뮬라크르에서 어떤 우리가 창작물을 만들면 또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 때 그 차이를 둬야지 차이가 없으면 그건 복제품이지 창작물이 아닌 거죠. 음,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그 외에 마릴린 mon로 그림이 막 보라색, 빨간색, 네, 파란색 이래 가지고 이렇게 쫙 시리즈로다가 그 그림 그린 거 있죠. 네. 그게 바로 이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간격. 마릴린 mon로라고 하는 원본을 이렇게 사진을 여러 개 찍은 게 아니라는 거야. 음, 작가가 그 빨갛게도 표시하고 파랗게도 표시하고 보라색으로도 하고 이렇게 차이를 둠으로써 그 마릴린 mon로 얼굴이 다 하나하나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가치가 있다. 실제 그 그림의 가격은 수억 불입니다. 음, 음. 그래서 이제 플랑과 플랑 그 사이를 이제 간격이라고 하는데 간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 그다음에 여기 1번에 보면은 영화의 집합적 통일성을 위해 봉사하는 유기적 간격. 이게 이제 할리우드 영화가 그런 간격을 보여준대요. 음, 그러니까 유기적 간격이죠. 하나는 유기적 간격.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합적 통일성을 와해시키면서 그러니까 이게 맥락으로 봤을 때 왜 갑자기 저 장면이 나오지? 그런 게 요즘 영화에 많이 나와요. 음, 이 영화의 전체 흐름하고는 안 맞는 화면이 탁 등장을 한다고, 플랑이. 그걸 깨는 거야. 그 유기적 관계를 깨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옛날 영화만 익숙한 사람들이 볼 때는 생뚱맞은 거지. 뭐야, 이 장면? 왜 이게 나온 거야? 근데 전체적 통일성을 와해시키면서 사실은 영화 전체에서 이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전체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간격이 딱 영화 속에 끼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2차 대전 이후에 이 영화의 패턴이 그렇게 바뀌어 왔대요. 음, 이제 뒤로 가면 이런 이제 예가 나올 겁니다. 3장 이후에. 이게 이제 이 책 초반부터 나온 얘기가 이제 이미지잖아, 이게. 네, 시네마가 이제 이미지의 대표적인 현대 대중 매체에서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더구나 움직이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건데, 어쨌든, 들레즈의 입장은 이게 베르그송부터 온 거죠. 네, 이미지라는 놈이, 아, 물질과 운동 이 사이에, 그래서 운동이 이퀄 이미지고 이미지 이퀄 물질이다. 근데 이미지는 완전 물질도 아니죠, 또. 음. 그죠?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돌이나 뭐 이런 바위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가 이게 형체를 그 갖고 있지는 않잖아. 그냥 표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 이미지가 계속 나오긴 한데 이게 그냥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쉽게. 그림? 그림. 아, 네. 근데 그림은
여기도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월남에서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갖고 온 그림인데 거리에서 그리더라고. 근데 내가 베트남 거리를 걸어갈 때 내 눈에 비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음, 근데 그 분명히 물질을 보고 내 머릿속에 생긴 이미지인데 음, 지금은 그게 내가 누구한테 전달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기억도 잘 안 나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그 거리의 모습을 화가가 딱 그려주니까 이게 이미지화 한 거지. 표상화 한 거죠. 그래서 어, 기호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럼 내 방에서 그 그때의 장면을 확다 보여줘. 그 물질적인 부분을 그냥 링크를 바로 해줘. 그 저게 이미지가 물질인 거예요. 여기 이미지 이퀄 물질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어, 어, 화면이, 이게 뭐야? 자동으로 나가네. 근데 근데 이게 이미, 줌이 현찮아 좀. 이미지란 단어가 뒤에 가면 네. 다 붙여요, 다. 충동 이미지, 감각 이미지, 뭐 시간 이미지, 근데 뭐 이 여기저기 들레즈 다 붙이.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 이미지라는 게. 예, 그러니까 사진 이렇게 아니 그냥 그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참 그 용어가 그러니까 이미지 중에 그러니까 그림은 그 중에 하나인 거지. 음, 근데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그림이고 그 그림에다가 운동을 플러스한 게 이 영화 장면, 영화 이미지고. 아, 근데 우리 뇌에도 이미지가 있잖아요. 심상. 예, 심상이 있죠. 그것도 이미지인 거고. 아, 이미지란 그러니까 단어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저기 일상에서도 이미지란 말을 되게 많이 썼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인상, 사람들한테 인상이죠. 그 왜 그 PR을 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한다. 음, 광고하는 게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한다고 그러잖아. 예, 상징. 그러면 모든 고객들한테 에, 회사를 하나씩 나눠줄 수가 없잖아. 예, 또 다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를 다 구경시키고 우리 일을 하는 거 다 보여줄 수도 없고. 근데 어떤 식으로든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거를 이미지화해서 사람들한테 심어줘야 되거든. 음, 그래야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나를 제대로 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을 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미지는 나를 대신하는 하나의 기호 역할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게 이제 기호 음. 아니면 어떤 인상 뭐 아니면은 그런 거라고 그냥 그런데 그 이미지 갖고 있는 거는 어떤 순간이나 뭐 이렇게 정지 뭐 이런 거일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정지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봤죠. 음, 들레즈를 알기 전에는 예.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이미지를 나도 정지된 걸로 봤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했다고. 하나의 프레임을 딱 가져오는 이런 개념 그렇죠? 네, 머릿속에 예. 이렇게 사진 찍히듯이 예. 그 감각 인상, 뭐 예.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 그 디자인 싱킹을 하면은 머리에 떠오른 설계도 이게 다 정지된 화면이잖아. 그렇죠. 네. 예, 근데 들레즈는 베르그송의 철학을 끌고 돌아가지고 지속 개념을 집어넣어서 움직이는 이미지를 지금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독특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공동 이미지라고 하는구만. 그치. 고정 이미지일 때는 이게 사물의 일부만을 대변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인식이 됐었죠. 음, 그렇잖아. 아, 사물은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네네. 이미지는 딱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개념으로는, 관념으로는 정지되어 있는 이렇게 한 컷의 스틸 이미지밖에 없다고. 근데 음, 그거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즉, 개체화가 진행이 되면서 모든 사물은 변화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그걸 못 쫓아갔던 거지.
그러니까 저 그 사진 이미지보다는 때만 해도 이미지라는 게 세상 사물을 반영해 주지 못했죠. 음, 근데 영화라는 게 등장하면서 운동 이미지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사물의 역동성을 그대로 재현해 주는 우리 사물과 인간의 정신 세계를 연결해 주는 링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이미지, 운동 이미지다. 차라리 운동 영상 했으면 나을 뻔할 것 같아요. 근데 물질 영상은 영상. 또 이미지하고 또 다르잖아. 그 흐름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 그러니까 하여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운동 이미지는 동영상이야, 동영상. 예, 그러니까 아 동영상. 그잖아. 그게 운동의 동자잖아. 그게 예. 동영상이. 운동 이미지예요. 그러면 지금 들레즈가 쓰고 있는 많은 이미지란 단어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 이미지라는 거죠. 그렇지. 감각 이미지 하면은 감각이 그 감각 흐름이 있는 이미지. 음. 행동 이미지 하면 행동이 리액션 되는 이미지. 그 아, 이미지에 의해서 동영상.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지. 이어지는 동영상. 예. 동영상이라니까 훨씬 더 확 와닿네요. 네. 예.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운동, 이미지, 물질 이 세 가지가 작용하고 반작용하는 거의 집합이다. 우주라는 게 결국은. 음, 이미지들의 작용 반작용이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우주가 물질의 작용 반작용이잖아. 네. 그죠? 그리고 양자역학에서는 또 물리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운동의 작용 반작용이라고. 음, 고전역학은 운동의 작용 반작용이죠. 근데 이제 그 물질의 세계와 인간의 사고, 이 생각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게 이미지고 그 이미지가 작용하고 반작용하는 게 우주다라고 대체를 해도 이상이 없다. 음, 됐죠? 네. 예. 근데 그렇게 작용 반작용하고 어떤 새로운 이미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결국 반복이잖아요. 그런 반복 속에서 매번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비밀은 차이에 있다. 이게 간격이다. 음, 음. 그러니까 간격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모아 둘이 이렇게 사이가 떨어져 있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추상적으로 어떤 상태의 둘 간의 그 차이, 그게 간격이라는 거예요. 불연속점이네요. 예. 불연속점. 그치. 아주 짧은 불연속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이죠. 시간의 예, 그 간격, 차이. 예. 작용과 반작용의 가운데 이렇게 약간의 어떤 딜레이 되고 있는 불연속점. 예. 끊기는 순간. 네. 그 여기서 이제 영화 감독 그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데이빗 그리피스라는 사람하고 물론 이제 예이젠 뭐 시테인이라는 프랑스 작가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베르토프 이렇게 세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데이빗 그리피스하고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이 사람들한테 간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통적으로 생각하는 유기적인 요소에서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근데 베르토프의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어, 요게 아까 얘기했을 때 왜 통일성을 와해시키면서 영화 전체로 나아가는 간격. 음, 이게 베르토프가 만드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생뚱맞은 화면 장면이 나와가지고 전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영화의 흐름과는 맥락이 끊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이 작가가 주장하려고 하는 강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그런 영화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음, 그 데이빗 그리피스라는 사람의 간격은 통일된 서사를 진행하는 유기적 요소다. 그럼 이제 어쨌든 영화가 진행되려면 장면들이 이렇게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든가 사건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든가 할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중간에 이 그 영화의 발전사를 보면은
가끔 이제 회상하는 영화가 나오지. 처음에는 현재 벌어진 사건들을 먼저 장면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서 어린 10년 시절 전 하고 나오고, 이제 예, 바뀌죠. 예, 예, 10년 전.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 옛날 서사 영화는 다큐나 이런 것들은 시간 순서대로 쭉 보여줘야 돼요.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예, 어린아이들이 이제 놀고 있는 장면부터 예, 시작해가지고 예, 얘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어른이 되고 음, 어른이 돼서 막 뭐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고 뭐 그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 낳고 하면서 노인네가 돼가지고 성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유기적 그 서사적 관계가 쫙 펼쳐지는 게 이해가 쉬워요. 음, 근데 요새 그런 영화 아마 없을걸. 되게 그런 틀을 깬 영화들이 일본에서 많이 나왔죠. 예,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왜 이렇게 예, 그 맞아요. 뭐야 이게 과거로 돌아갔다가 현재로 오고 막 이런 거. 그게 일본에서 많이 나오다가 우리나라도 연속극에서 무슨 갑자기 조선시대로 가가지고 무슨 왕 노릇을 하다가 또 현재 와가지고 또 호텔에서 또 뭐 예, 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싸우고 뭐 이런 장면들 나오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게 그 현대식 영화 방식인 거예요. 아, 오히려 유기적 관계를 깨면서 어 그 어떤 재미도 더하고 전체적인 영화의 맥락을 새롭게 구성해주는 그 요소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야, 근데 우리는 그게 되게 쉬운 게 전생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네. 그 외국, 유럽 애들은 어떻게 그 앞뒤를 엮을까요? 회상이지 뭐 회상. 해상으로? 우리는 전생에 네가 뭐였다. 네. 이러면 끝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게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부터 특히 이제 동영상으로 찍은 영화 촬영을 하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시간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능해진 거죠. 음, 이게 베르토프 영화가 이제 그런 거에 효시를 보여줬대요. 그래서 이제 베르토프식 몽타주가 세 가지가 있는데 촬영 단계에서 한 테이크와 다른 테이크 사이에 등장하는 간격. 이게 테이크가 뭔가 영화 용어를 찾아봤더니 그 카메라를 딱 한번 켜서 그 카메라를 끌 때까지의 연속된 그 장면들, 이게 클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음, 이거를 테이크라고 한대요. 아, 그러니까 영화를 찍으면 여러 개의 테이크들을 모아서 영화를 만들 거 아니야. 근데 네. 물론 한 테이크 안에는 여러 개 플랑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딱 하는 거 그거요? 이거. 이게 시작합니다. 딱 하면 이게 그치? 찍기 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딱 이렇게 누르잖아. 뭐 T자 같은 거. 예, 그거 이제 예, 그때부터 카메라가 레디 해가지고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쵸. 그러다가 딱 하면 이제 끝나고 예, 그 한 장면을 끊지. 예, 그게 맞아요. 한 테이크래, 그게 테이크. 아, 그러면 그게 간격이 생기잖아. 그죠? 예, 그 장면 전환이 일어나겠지. 다른 장면을 이제 예, 거다가 그쵸. 오버랩 시킬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것도 하여튼 결합을 시키는 거니까 몽타주죠. 음. 그다음에 편집하면서 뭐 잘라내기도 하고 막 사이다 끼워넣기도 하고 하면서 또 몽타주를 하기도 하겠죠. 그다음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 몽타주의 개념이 전체의 개념인가요? 아니면 이 장면 하나에서의 그 개념인가요? 짜깁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짜깁기. 여러 개들을 예. 플랑들을 유기적으로 모으는 거야. 어떤 관계에 의해서 모으는 것을 몽타주라고 하고 그게 전체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영화가 한 편이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플랑은 이 테이크의 하부 개념이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그렇지. 예, 테이크 안에 여러 개 플랑들이 있겠죠, 또. 예. 근데 그것만 갖고는 영화 한 편이 안 되고 음, 또 여러 개 테이크들을 모아서 음. 이제 편집을 하겠지. 네, 그걸 사이다 몽타주. 끼워넣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하면서 영화 아, 전체를 쭉 엮어 나가면서 이제 몽타주를 큰 몽타주를 만들면 그게 영화 한 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러면 그 몽타주가
제작자의 의도네요. 그죠? 그 그, 영화 감독의 의도이기도 하고 예, 영화 제작자의 의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화 편집자의 의도도 들어가 예,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플랑은 플랑대로의 각 자기의 주제들이 있지만 음, 결국 그 플랑에서조차도 내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다시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몽타주로. 그치. 예, 음. 맞아요.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 그림 그리는 거나 똑같지 뭐. 그림에서도 그 왜 사진도 왜 몽타주 화면 만들잖아. 네네네. 여러 개들을 사진을 합성을 해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사진을 또 만들기도 하잖아, 요새는. 어, 그거와 비슷한 개념이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단 정지 화면이 아니라 네. 동영상들을 짜깁기 하는 거죠. 음, 트랙으로. 네. 그렇게 두 가지 편집 단계에서의 테이크와 테이크 사이의 간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객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실제 삶과 영화 사이의 몽타주. 이 개념은 요건 그 퍼스의 개념입니다. 음, 찰스 샌더스 퍼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퍼스는 그 원래 피사체가 있겠죠. 그 객체지. 우리 저 모델링으로 하면 객체. 사물이 어, 카메라가 찍든 사람이 인식을 하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생기죠. 네. 요거를 그 기호화해요. 이건 기의가 되고 이게 기표가 되죠. 음, 이게 이제 여기까지 본 거는 이게 소시르야. 그렇죠. 소시르는 기호는 기의가 내포돼 있다. 기호 일대일 속에는 관계다. 원래 뜻이 거기 들어가 있다. 이게 하나의 기호 역할을 한다. 이런 게 소시르 그 기호학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 퍼스의 기호학은 여기다가 하나 더해서 관찰자, 감상자, 이 기호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말을 듣는 사람이 관찰자가 되는 거죠. 교수가 강의를 하면 교수는 기호를 생산하죠. 음, 강의라는 기호를 생산하는데 그걸 듣는 학생은 관찰자가 되는 거고 퍼스는 이 관찰자가 이 기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원래 이 기호가 뜻하려고 했던 이 기의가 관찰자에 따라 달리 받아들일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고 네. 상식적인 말이죠. 예. 여러 개로. 여러 개가. 사람이 이 관찰자의 지적 능력이나 그 사람의 과거 기억이나 체험이나 이 사람의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기호를 달리 받아들인다고. 그죠? 그렇죠. 그거를 간파한 게 퍼스예요. 음. 그 현재 기호, 그래서 현재 뇌과학이네요. 그치. 지금 소시르는 기의와 기호가 1대1의 관계로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전달된다. 예. 인간에게 이 기의가 기호에 의해서 그대로 이 기의가 전달될 것이다라고 되게 그 뭐랄까 희망적으로 본 거지. 네, 근데 사람마다 다른 그렇지. 전혀 기의를 다른 받아들일 수 의미를 있다. 받아들일 수가 예, 있다. 어, 다른 기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음, 그럼 되게 같은 게 반복되지만 차이가 있는 거네요. 다 사람마다. 네. 그건 모르겠고 네. 거기는 그게 반복이고 그게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약간 억지스럽고 그거는. 네, 네. 하여튼 영화를 보면 영화가 하나의 기호잖아. 기호학으로 보면. 그렇죠. 그죠? 똑같은 영화를 보고 와서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르다. 그렇죠. 왜? 자기의 과거의 기억, 자기의 체험, 자기의 철학, 자기의 인생관 이런 거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문화도 다르고 그 똑같은 영화를 봐도 기생충을 봐도 미국 사람이 보는 기생충하고 한국 사람이 보는 기생충은 다를 거예요. 음, 그죠? 몽타주를 자기가 또 만든다고 재편집을 한다고. 음. 그렇죠. 이게 세 번째야. 관객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자기의 실제 삶과 영화 사이의 몽타주. 음, 재편집을 한다고.
그리고 와서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자기 관점에서 영화를 해석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관찰자를 퍼스는 해석체라고 그래. 해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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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들레즈의 철학에는 퍼스의 철학, 그 기호학이 여기에 섞여 있어서 이 기호학, 그러니까 퍼스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말들이 숨어 있는 뜻이 뭔지를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몽타주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그럼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것이 시네마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어떻게 메시지 전달을 하고 이미지가 전달이 되는가 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예. 이런 세 가지 몽타주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지각에 의해 그래서 지각이라는 건 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 새로운 사유와 행위에 의한 혁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벤야민이에요. 발터 음, 벤야민. 이 책에는 앞부분에 어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화가 그 인간의 사상을 좀먹는다. 멍청하게 만든다. 그 영화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초기에는 막 영화를 보면 막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랬다며. 영화 보다가 말고 막 그 안에서 총 쏘는 거 보면은 진짜 총 쏘는 줄 알고 다 도망가고 그랬대. 그래서 왜 카메라도 처음에 사진 찍을 때는 막 영혼을 뺏긴다고 막 네. 그 얼굴을 가리고 도망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 시골에서. 음, 그런 것처럼 영화가 인간의 영혼을 뺏어간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파괴한다. 이렇게 영화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음, 근데 거기를 거꾸로 반발을 하면서 영화가 오히려 인간의 정신을 개조하는 중요한 매체가 될 것이더라고 예언한 게 이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 그 발터 베냐민의 사상을 들레즈는 오케이, 맞아. 이게 시네마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그 사유하게, 새롭게 사유하게 만드는 훌륭한 매체가 될 수 있어라고 이 책을 쓴 거예요. 아,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실은 이 책을 읽는. 그러면 예. 그 말을 한 게, 지금 마지막 말을 한 게, 발터 베냐민의 얘기를 최용성 씨가 한 거예요? 들레즈가 한 얘기예요? 들레즈가 한 거지. 음, 들레즈가 벤야민을 얘기를 들어서 그거 예를 들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음. 이게 어쨌든 지금 정확하게 지금의 뇌과학과 양자역학을 얘기하네요. 다 연결이 돼 있죠. 예, 정확하게 예, 이 세 가지가 모두 합쳐져야지 이게 하나로 연결돼서 이 새로운 사유와 행위에 의한 음, 혁명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걸 생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 창조한다는 이전과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왜 그 칸트 용어로 하면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와. 그러니까 완전 그 양자역학에서는 생성이고 창조하는 그 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다른 뭐가가 탄생한다는 거지. 네. 아, 와, 대단하네요. 아, 자, 두 번째 개념은 숭고. 이거는 너무 단어가 이렇게 개념이 잘 안 잡히더라고. 미학 강의를 들어도.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미학에서 숭고란 위대함을 나타내는 용어다. 이게 위대하다. 그러니까 위대하다 그러면은 인간이 위대할 수도 있고 어떤 장면이 위대할 수도 있고 그죠? 음. 이게 물리적, 도덕적, 그리고 지적, 형이상학적, 미적, 정신적 또는 예술적인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위대하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왜 뭐 동해에 해가 그냥
그 아침에 떠오르는 장면을 보면은 사람이 감동을 하잖아요. 음. 그리고 그랜드 캐년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그 자연의 위대함에 압도된다고 사람이. 그때 느끼는 감정. 이게 숭고한 감정이에요. 아, 그리고 예술 작품, 아주 위대한 작품을 딱 보면은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른대.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미적인 감각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무슨 저기 루브르 박물관 가면은 모나리자 그림 앞에서 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 그래요? 그리고 그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왜 그 최후의 만찬 그 예, 엄청 큰 벽화잖아요. 예. 그 앞에서 사람들이 압도가 된대요. 그게 숭고함이야. 그게 미적 음. 숭고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압도당하는 어떤 그런 느낌, 그 음. 인사이트 아니면은 그런 눌림. 나는 그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할 때는 그거를 별로 못 느껴봤어. 그런 장엄함을. 근데 어디서 느꼈냐면은 미국에서 여행을 할 때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안에 들어갔을 때 음. 그 우비를 쓰고 배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물 떨어지는데 바로 한 아주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위험하겠지. 그러니까 한 1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인데도 그 물소리가 막 그 수천 톤의 물이 쏟아지잖아. 그거를 막 이렇게 뭐야 가슴이 막 두드려. 왜 큰 아, 스피커 앞에 가서 이렇게 소리 예, 들으면은 극장에서 이게 막 몸이 흔들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나야라 폭포에 가면은 그런 그걸 느낄 수가 있어.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몰라. 그런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켄터키인가 거길 지나갈 때 식구들 다 자고 있는데 차를 내가 몰고 아침에 가는데 해가 정면으로 떠오르는 거야. 내가 동쪽으로 이 차를 몰고 가고 있었거든. 와, 그냥 눈물이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눈물이 흘러, 줄줄줄. 그 장면 때문에.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그 아, 완전 지평선, 지평선. 끝없이. 조그마한 언덕도 없이 그냥 사방이 다 지평선만 있어. 무슨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이 차가 가는데 해가 쫙 아, 이렇게 지평선으로 떠오르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 아, 아, 여행의 맛이 이런 거구나. 아, 그게 숭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숭고함이라는 개념을 18세기에 무슨 제3대 셰프 스베리 백작 앤서니 애슐리 쿠퍼 이런 두 사람이 에, 존 데니스라고 하는 뭐 저작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대요. 이 서브라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18세기에 그러니까 1700년대 처음 이런 단어가 그 저술 책에 등장을 한 거지. 음. 그 말씀하시는 거가 여기 용어로 그러면 자연적인 거라는 게 포함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뭐 위대함에 이제 자연적, 물리적인 뭐 이런 것도 왜냐하면 예, 되겠지. 저도 가장 많이 느낀 게 숭고함이 자연적인 거에서 가장 많이 느꼈고요. 제일 강해요. 예, 그게 엄청나게 많이 느꼈고 말씀처럼 저도 예술적인 거는 롱샹 성당 갔을 때 그 빛의 패턴 봤을 때 정말 그걸 느꼈어요. 어떻게 인간이 저것까지 생각하면서 이런 성당을 짓지? 라고 할 때 그런 예술적인 거에 막 정말 꼼짝 못할 때 예. 그런 게 위대함이라는 거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나서 에드먼드 버크란 사람이 이제 숭고의 개념을 미학, 이게 이 미하는 거,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와 숭고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사람은 배타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별개의 느낌.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하고 숭고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가
그게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다. 음, 그래요. 그래서 음, 숭고와 미의 관계가 상호 배타성 중 하나지만 둘 다 즐거움을 제공할 수는 있다. 사람한테 쾌감을 음,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음, 숭고하면 또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어, 그런 순간에 무서울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 그렇죠. 자연의 경의를 만나면 두려워요. 음, 그 내가 갑자기 확 작아지기도 하고, 그 외, 뭐야, 칼 세이건의 책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 자기가 그 우주인이 지구를 봤을 때, 저기, 우주에 가서 지구를 봤을 때, 그 파란 지구 그 모습을 볼 때, 바로 이 숭고함을 느꼈을 것 같아. 근데 가슴이 막 뛰더라는 거 아니야. 그 본 우주인들의 가슴이. 이게 그 어, 사실 두려움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근데 그림을 보고 아름다운 걸 보고 우리가 두렵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두 개가 상호 배타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확장한 게 이제 에드먼드 버크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학자의 입장에서 숭고의 개념을 정의한 사람은 칸트. 음, 음, 칸트에서 가져왔다고는 하네요. 예. 그래서 관찰 대상의 그 정신 상태에 대한 생각을 기록할 때 이 숭고라는 단어를 썼대요. 그는 숭고한 것이 고귀한 것, 또 훌륭한 것, 무서운 것. 그러니까 이 음, 무서운 거라는 거는 에드먼드 버크의 개념에 그걸 갖고 왔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다. 그래서 어, 숭고의 개념을 더 확장을 했죠. 훌륭한 거, 무서운 거, 고귀한 거, 다 이게 숭고할 수 있다. 음, 그리고 이제 게오르그 빌헬름 헤겔, 이 앞에 거 다 빼고 헤겔, 우리가 아는 그 헤겔. 이 사람은 숭고를 문화적 차이의 표식이자 동양 예술의 특징이다. 이 사람은 동양 예술을 보고, 근데 여기서 동양 예술은 대부분 일본 예술입니다. 음, 예, 서양 사람들은 이 한국 예술은 접하는 게 최근이고, 한국 요새 뭐 케이팝 영화 이런 거 보는 게 최근이고, 한국의 미술 작품을 그 사람들이 몰라요. 유럽에는 알려지질 않아가지고. 근데 일본 거는 상당히 일찍부터 알려져가지고 화풍이 하나 생길 정도로 유럽에 적극적으로 얘들은 문화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도자기 이런 거. 음, 그래서 어쨌든 동양 예술의 특징이라고 해겔이 이제 얘기했고요. 역사에 대한 그의 목적론적 견해는 그가 동양 문화를 아, 덜 발달되고 정치적 구조 측면에서 더 독재적이며, 그러니까 이 중국 예술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은. 이게 일본식 예술에서 이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 해겔은 독재적이며 신의 법칙을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일본 예술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돼요. 이 문장이. 음, 그는 중국 예술의 특징인, 또 이제 중국 예술도 일부 접한 것 같은데, 복잡한 세부 사항의 초과 또는 이슬람 예술의 패턴의 숭고의 전형적인 예라고 믿었고, 이러한 예술 형식의 탈체화와, 그러니까 이제 물체에서 이탈하는 거, 그러니까 탈체화라는 거는 물질의 수준을 넘어서는 뭔가를 본 거예요. 예술에서. 그 다음에 무형함, 그 형태가 없는 것에서 느끼는 장엄함, 이런 걸 느낀 거지. 이게 시청자에게 압도적인 미적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해결은 받고,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칸트, 신칸트 미학의 그 주장하는 철학자 맥스 데소어라고 하는 사람이 음, 미적인 형태 이 다섯 가지를 확장을 또 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도 숭고할 수 있고, 뭐 숭고한 것, 비극적인 것, 추한 것, 우스운 것, 이렇게 그 미의 형태를 구분을 했대요. 음, 그리고 먼저 리오타르란 사람이
미학의 주제로서 숭고한 것은 모더니즘 시대의 주요 특징이었다. 그래서 요런 얘기들을 이제 진중권이 지금처럼 이상해지기 전에 미학 강의만 할 때는 이런 얘기들을 되게 잘 풀어서 강의를 했더라고. 어, 그대로 있었으면 참 좋은 학자로, 미학 학자로 남았을 텐데, 이상하게 정치, 에, 끼어들어가지고, 그쵸. 껴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지금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아포리아? 여기 인간의 이성에서 아포리아를 가리키는 방식에 있다. 이게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게 경구란 뜻이에요, 경구. 이렇게 짧게 네. 뭐를 표현해내는 거. 우리의 개념적 힘의 가장자리를 표현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의 다양성과 불완전성을 드러낸다고 봤어요. 리오타르는 현대 예술의 특징을 숭고함에서 찾으려고 했다. 음, 그래서 하여튼 구글링을 하니까 이 숭고에 대한 글들이 이런 것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음, 정리를 해봤고요. 이 페이지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이 책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들레즈의 숭고 개념을 이해하려고 어, 제가 참고적으로 봤던 것들이고, 자 이제 들레즈가 바라보는 숭고의 개념은 뭐냐? 유기적 간격을 해체시키는 분산적 지각이 숭고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네. 유기적이라는 거는, 유기적 간격은 이렇게, 뭔가 원래 서로 관계에 있는 간격인데, 이게 아니라, 완전 어떤 다른 어떤, 이걸 해체시키고 완전 다른 어떤 지각을 주는 그러니까 그런 이게 느낌? 아까 몽타주하고 연결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 네. 여기 간격이 음. 1번 간격은 영화의 집합적 통일성을 위해 봉사하는 유기적 간격.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화면이 그냥 쭉 계속 갈 수는 없잖아. 그러죠. 이 예, 화면 전환이 이루어져야죠. 그때마다 이제 간격이 생기는데 전체적인 유기적인 연결성은 있는 거죠. 음, 근데 이거를 깨는 이 전체 맥락하고 생뚱맞게 동떨어진 장면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다고. 음. 요게 두 번째 간격이거든요. 여기서 그 숭고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음, 유기적 간격을 해체시키는 분산적 지각이 숭고다. 음, 예. 야. 간격이 가변적인 현재라면 숭고는 열려있는 전체다. 그러니까 요것도 아까 1번 유기적 간격을 얘기하는 거는 사실 가변적 현재. 이게 시점이 장면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영화를 보는 순간은 이게 하나의 현재 시점으로 계속 이게 지속이 되죠. 뭐 어떤 장면들이 이어지니까. 그게 이제 가변적 현재인 거예요. 그 하나 장면이 변할 때마다 간격이 있으니까. 근데 숭고는 그 중에 하나 툭툭 이렇게 끼고 들어가. 그렇지만 그 간격은 현재성을 뛰어넘을 수도 있죠. 갑자기 과거 회상 장면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것이 이렇게 예측되면서 갑자기 미래의 모습이 툭 튀어나와. 그게 이제 암시를 해주는 거지, 이제 그 관객한테. 음, 근데 그 현재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 여기저기 그런 장면들이 뚝뚝 끼어들면서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의도된 거죠. 그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끼워놓은 거예요. 그렇게. 음. 근데 기대를 그때 많이. 사람들이 네. 숭고를 느낄 수가 있다는 네. 이런 그러면 영화가 그 위대한 영화죠. 유기적인 관계는 되게 시간의 어쨌든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의식이 따라가는데 그치? 거기서 내가 어떤 주제, 이 음, 행위의 어떤 주제를 설명하고 싶을 때 어, 여기 흐름에는 없지만 다른 무엇을 갖다가 딱 설명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뭔가 그 감동이나 명확하게 밝히는
음.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숭고한 그런 어떤 장면들인가요? 간격인가요? 그걸 영,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네. 음, 그거를 영화에서는 전체라고 하는 스토리에서 그 장면이 마치 예측 가능한 암시적인 걸로 툭툭 집어넣을 때 그렇지. 우리가 뭔가 느끼면서 그 스토리를 간격 사이에 우리가 거기에서 자연스러운 유기적 관계인데 중간에 그런 생뚱맞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 암시하면서 결국은 그걸 터뜨리는 그런 이, 그런 것들을 이게, 아, 이게 뭐가 생각나냐면 옛날에 그 스파이더맨 거의 마지막 판인가? 그때쯤 보니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고 계속 막 계속 옛날 얘기 저런 얘기 막 들어오는 그런 그 그래서 스토리가 사실 연결이 안 그런 돼가지고 장면들이 많으면 뭐랄까, 영화 초보자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런 영화가. 그래서 도대체 뭔 얘기야, 뭔 이게. 얘기야 막 어. 맥락도 없고 막 꼭 영화 해설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지만 이해가 되는. 예, 근데 저는 이걸 또 이게 시네마가 이게 현대 철학과 연결된 이런 굉장히 우리 삶하고 영화라는 측면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인생하고도 연결돼 있다면 그 유기적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 자체가 그 현재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을 본다면 숭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는 또 신의 또 다른 세계 우리가 얘기했던 양자 역학의 또 우연성의 일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제 또 다른 음, 전체 뭐 그런 느낌으로 저는 다가오는데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더 이제 그 말이 잘 다가올 거야. 실상 숭고를 구성하는 것은 상상력이, 이거 이제 작가의 상상력, 시나리오 작가, 영화 제작자, 뭐 감독 이런 사람들의 상상력이겠죠. 그 한계로 자신을 몰고 가서, 물론 여기에 상상력은 관객도 낄 수 있어요. 음, 예. 그 상상력의 한계로 자신을 몰고 가서 사유로 하여금 상상력을 넘어서는 지적 총체성을 전체로서 사유하게 하는 충격을 받을 때 아, 말이 되죠. 음, 네네. 예. 음, 그 장면 때문에 껴들은 거야. 갑자기 이제 이 영화가 되게 이렇게 나한테 의미로 확 다가오면서 장엄함이 느껴지고 어떤 때는 뭐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혼자 감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그 장면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퍼스의 입장을 따른다면 해석체의 체험이나 그 사람의 기억, 자기의 체험, 이거에 따라서 어떤 장면 하나가 그 사람을 압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숭고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서사가 아닌 거야. 음. 숭고의 실체가 개인의 사유의 역량이기도 하네요. 그치?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훌륭한 영화를 보고도 그런 걸 하나도 못 느끼고 그냥 이야기를 하나에 이렇게 그 서사적으로 전개된 것만, 스토리만 기억하고 나오는 거야. 와. 어, 그러면 이제 영화 감독은 되게 실망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장면을 집어넣는데 그거 하나 기억을 못하고 숭고함이고 나발이고 기억도 못하고 그런 관객들만 있으면 이제 재미없는 거지. 아, 와. 영화 제작한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실망스러운 거죠. 근데 네. 그걸 알아차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단서네요. 그 탐정소설 같이 단서를 넣어놨는데 그 의미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단서 역할도 할 수 있겠지. 예. 근데 어쨌든 거기서 장엄함이나 막 위대함 이런 걸 한번 그 장면에서 느껴보라는 거지. 야. 그런 게 뭘까? 그 영화를 다시 봐야 되겠어. 이게 이 영화 치유라는 그 있잖아. 그 음악 치유, 영화 치유 막 그런 걸로 이게 유기적 그 관계 안에서
그 영화 전체성에서 뭔가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는 영화로 뭔가 실제 사람의 때 그걸 다가가는 어, 이게 위대함이라고 표현하긴 뭐하고 지금 숭고함이라는 단어가 참 맞는데 뭐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된 영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음, 그걸 이제 쉐어링을 해요. 그러면 그 장면 장면마다 느꼈던 감상을 얘기할 때, 그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정확하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 장면들, 아, 그게 그거였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때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못 느꼈는데? 뭐 그런 음,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의 의식이 총체가 거기서 그 작용을 한 거죠. 예, 작용을 해서 깨달았던 거. 그런데 음, 결과적으로 전체 그걸 다 이해했던 영화의 메시지를 이해했던 사람은 그걸 잘 잊더라고요. 그런 음. 거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 어, 고수들이 그런 걸 잘 보는 것 같아. 전 그런 거 느껴보고 싶은데요. 영화를 보면서 이제 숭고함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거 시네마 이 책을 읽고 이제 영화를 우리가 한번 그 뒤에 나오는 영화들 있잖아. 그 예, 한번, 예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같이 아, 시사회하면 좋을 것 예, 같아. 오늘 교수님 좋은 제안 하셨습니다. 거기 교수님 이제 한방 거기 교수님실에서 그거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와인 한 잔 하면서 네, 그런 영화를 같이 보는 거야. 그거 그리고 해서 나서 그러면 그 박철웅 교수님이 엊그저께 음, 제가 교수님한테 그 메시지 한번 보냈는데 음. 이제 다음 장면에 오신다네. 마지막 장면에 마지막 장면 들어오신다네. 그러니까 그럴 때 박철웅 교수 같은 사람을 초청을 해서 예, 그러니까요. 그 영화 그 전공자로서 또 이렇게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가 이 네, 시네마 이 책의 관점에서 한번 봤을 그렇지. 때 그 느낌 아, 이런 거 같이 이야기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예, 좋습니다. 이게 네. 그거 되게 추천 받아야겠네. 실제적인 공부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기대된다. 그 뒤에 문장도 비슷한 말이야. 유기적 간격. 이제 이해가 되죠. 유기적 예, 간격이라는 게 서사적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예, 끌고 나가는 거야. 이게 플랑과 플랑 사이를 지칭하는 현재의 순간인 반면에 이 저기 순고 전체 이게 순고가 전체예요. 전체는 영화가 가리키는 우주적 시간이다. 그러니까 순고가 여기저기 끼어들어가 있는 그런 장면들이 들어가 있는 영화. 이건 전체 간격이라는 거죠. 그죠? 유기적 간격이 아니라 전체적 간격으로 만든 영화는 이게 우주적 시간을 그 표상해 준다. 그런 순고는 그런 순간의 간격이 절대의 시간과 동시에 열리는 것.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서사가 없을 수는 없죠. 스토리가 있어야 되니까. 끌고 나가요. 그래서 유기적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만 가면 이제는 영화가 너무 평면적으로 보이고 좀 진부한 거지. 근데 이런 숭고한 플랑들이 껴들어감으로써 간격이 이제 새롭게 들어간 거죠. 숭고한 간격이 들어감으로써 영화가 새롭게 우리의 사유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음, 그래서 이게 양하고 그러니까 크기 양하고 관련되면 이게 수학적 숭고라고 그러고 인텐시티, 강도하고 연결되면 이걸 역학적 숭고라고 한다는 거. 아, 예, 멋지다. 수학. 그래서 이제 이 숭고란 개념은 이제 칸트한테서 빌려온 건데 에,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는 칸트의 숭고라는 개념은 순수지성이 이 잘 기억하세요. 순수지성이에요. 지성, 음, 지성. 이 감성이 아니고 지성이야. 지성이 외부에 잡다라는 게 감성에서 들어온 것들이야.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 자극을 받아서 머리에 심상이 만들어져요. 음, 그걸 이제 감각 인상이라고 하는데 걔들이 외부에 잡다야. 온갖 데이터들이 들어오겠지, 뇌 안으로. 음, 이걸 종합하고 이해하는 게 지성이 하는 일인데 그렇죠. 두 가지 원리가 있다 이거야. 모든 직관들은 연장적 크기라는 건 공간의 개념이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분할 가능한 것들을 종합하는 직관의 논리인데 이 크기를 지성이 종합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감성을 통해서 여러 자극들이 외부에서 우리 뇌 안으로 들어와요. 그게 이제 잡다한 거야. 이거를 우리가 종합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지식을 만들고 해야 돼. 이게 지성이 하는 일이야. 근데 그 단계에서 지성이 들어온 데이터들, 그 감각 인상들을 너무 이게 거창해서 나를 압도하니까 이게 처리를 못해, 얘가. 그때 오, 이 숭고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칸트는 그 관점에서 생각한 거야. 우와. 근데 교수님, 예, 결국 지성이라고 하는 게, 지성은 음. 범주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범주를. 그치. 범주화 해야 되는데, 예, 여기서 지성이 종합한다는 게 범주화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범주화해서 이건 뭐야? 라고 예, 알아차려야 되잖아. 근데 그렇죠. 너무 방대해서 예. 이거 자기가 미처 처리를 못 하는 거야. 이 느낌이 그러면 뭘까요? 경험해보지 못한, 보지 못했던, 범주화하지 못할 것 같은, 못해본 그런 어떤 새로운 느낌일까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간단한 예를 들면, 그, 집에서 텔레비만 보다가 음, 그 테레비 화면은 되게 작고 내가 충분히 내 시각 그 영역에서 처리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무슨 160mm 그 대형 화면 돌비 시스템이 있는 극장에 가가지고 영화가 갑자기 그랜드 캐년이 쫙 펼쳐지는 영화를 막 그 봤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그러면 그 그게, 사운드가 잡다잖아. 예, 사운드가 여러 개가 갑자기 막 사방에서 뒤에서도 소리가 나고 막 파도 치는 소리가 나고 뭐 비행기가 날아가고 이런 소리가 쫙 동시에 들리고 화면이 대형 화면에서 내가 어디를 봐야 될지 머리 눈을 막 빙빙 돌리고 막 이렇게 봐야 되고 하는 장면들이 확 쏟아져 들어와 봐. 그때 와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건 그런데, 모든 그 엔터테인먼트들이, 엔터테이너먼트들이 하는, 그 찾는 어떤 그 요소인데, 사람들을 그치. 이제 압도하는, 어, 맞아. 그 숭고함을 느끼게 해주는 게 지금은 이제 모든 이 저 곡을 쓰는 아, 저 뭐야 이거 예, 우리 메타 예, 이것도 딱 쓰는 순간 와 우리 애들 내가 실험을 해봤어. 그죠. 맞아요. 우리 손주들 그거 쓰면은 전부 아, 그러고 막 사방을 둘러보고 난리야. 우리 그치. 집사람도 그러고 이게 장엄함이야. 맞아요. 숭고를 그게 느끼. 범주하는, 그러네요. 갑자기 이게 범주화가 잘 안 돼. 너무 양에 압도당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 단어 뜻이요, 교수님. 음, 수학적 숭고라고 얘기한 것이 음, 너무 멋진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모든 직관들은 연장적 크기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연장적 크기들이라는 것은 모든 직관이 공간 크기로 표현하니까 모든 음, 직관들을 연장적 크기라고 표현한 거는 무한대라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음. 예, 그 무한대로 공간이 쫙 펼쳐지는 예, 거야. 그러니까 크게. 무한대라는 표현을 그 무한대를 또 분할 가능한 종합이라고 얘기하면서 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에 대한 거를 직관의 공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음, 이것도 음, 공리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가 어떤 무한대의 규칙 그 공리 안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 무한대를 음, 공리 안에 집어넣어서 그 무한대이기 때문에 유한한 나의 지성이 유한한 나의 지성이 종합하지 못해 나를 압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이 계산이 가는 거잖아요. 무한이 유한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음, 압도당해서 그거를 음.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 크기로서 당연히 무한이 유한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 압도를. 압도를 다 음, 하는데 재밌는 건 집합이라는 것은
이 집합이란 테두리가 수학적 집합이란 테두리가 무한을 담거든요. 또 그러니까 압도당한다는 표현이 맞잖아요. 그게. 그치. 아, 너무 많아서. 네네. 야, 그러니까 참고로 이 칸트의 그 인식의 형식, 그러니까 사물을 인식할 때 형식이 그 감성 단계에서는 공간과 시간이 작동을 하고 아, 음, 지성의 단계에서는 범주화, 그 12가지 범주가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물을 인식할 때 이게 뭐다라고 알아차리는 게 이 지성 단계에서 일어나잖아. 그때는 범주화가 일어난다고. 근데 이전에 여기서 이제 잡다라고 한 게 바로 이 감성의 결과물이거든. 외부 아, 감각에 의해서 우리 뇌로 들어올 때 우리는 사물을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두 가지밖에 없어. 시간과 공간밖에는 여기서 인식의 형식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는 타고나요. 음, 공간과 시간은 타고나요. 그래서 사물을 인식할 때 무조건 시간, 공간 개념은 인간은 갖고 사물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광활한 그 뭐 벌판 이런 거 아니면은 그 장엄한 바다에 해가 막 떠오르는 장면 막 이런 것들을 그 앞에 가서 보면은 이 공간 개념이 작동을 이미 해. 감성 단계에서. 그러니까 확 들어오는 거야. 이게 연장적 크기야, 그게. 근데 아, 이게 양이 그 심플한 거, 이렇게 뭐 집에서 일어나면은 뭐 천장밖에 더 보이겠어? 그 거기서 무슨 장엄함을 느껴요. 이게 연장적 크기가 작은 거야. 근데 아침에 호텔 창문을 딱 열었더니 넓은 바다가 펼쳐지면서 해가 그냥 떠오르는 장면을 보면은 갑자기 막 압도당하는 거지. 야, 그쵸. 그런 어떤 느낌인, 여행은 사실 네. 그 맛에 하는 거예요. 음. 맨날 이게 사무실하고 아파트만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장엄함을 느낄 새가 없어. 아, 저는 오늘도 과제 쓰고 왔는데, 에휴, 요즘 그 이래요. 컴퓨터 모니터하고 그 맨날 보는 사람 얼굴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이런 숭고함을 느낄 수가 없지. 아, 이게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수학적 숭고라도 느끼려면 네. 가끔 바닷가에도 가고 저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저 끝없이 펼쳐지는 산맥들도 쫙 보고 이런 게 좀 제가, 필요하죠. 내가 예. 설악산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왔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우리의 사유를 바꾼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 진짜 맞네요. 정말 맞네. 그 두 번째 이제 숭고 개념은 모든 현상들에서 실제적인 것, 즉 감각의 대상인 것을 밀도적 크기, 이게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 그 정도, 도를 갖는 것으로서 분할 불가능한 위에 건 분할이 돼요. 이렇게 쪼개서 볼 수가 있어. 양이 많은 거는 이렇게 화면을 잘라서 보면 돼. 그래서 카메라도 왜 이렇게 파노라마로 찍는 게 있잖아. 이건 되게 장엄한데 그거를 여러 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합칠 수도 있잖아. 이게 분할이 돼. 양적인 거는 그죠? 근데 분할할 수 없는 게 있잖아. 이 정도는 햇빛이 강렬하게 내려찐다든가, 뭐 소리가 와장창 쏟아진다든가, 막 물이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든가, 뭐 이렇게 그 정도로다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들. 이때도 장엄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치라고 하는데 예치, 지각의 예치. 이게 예치라는 단어 찾아봤더니 한자가 이렇게 써요. 이게 예초기 왜 풀 깎는 거 있죠. 네. 예초기를 초창기에는 예치기라고 했대. 그러니까 풀 어, 깎는 게 예초기고 그 수확하는 기계를 예치기라고 한대. 아, 그러니까 치아는, 왜 탈곡기 있잖아. 예, 예.
탈곡기, 낫 이게 예측이에요. 음, 근데 풀만 깎는 거를 예촉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예촉이는 예치기의 일종인 거지. 그 음.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치라는 말이 수확한다, 걷어들인다, 예, 그 취한다는 얘기네, 취한다. 취하는데 뭐에 쓰려고 이렇게 모으는 거를 예치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을에 곡식을 걷어들이는 게 예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이해하려면 지성 단계잖아요, 지금 둘 다. 예, 예. 지성이 그 종합을 하고 뭔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언더스탠딩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 감각 이 감성에 의해서 들여온 이 감각 그 인상들을 받아들여야 돼. 내가 수학을 해야 돼. 예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정도가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위에 거는 양이 나를 압도하는데 수학적 숭고는 이거는 그 힘이 질적인 힘. 그러니까 누가 나를 껴안아 준다. 근데 정말 내가 그 뭐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꼭 껴안아 주면은 이게 질적 힘이 아니겠어요? 그때의 그 감동. 아, 이건 그거 아닐까요? 동네 그 신석기에 사는 사람들이 음. 그 성, 성에 그 딱 들어갔을 때 그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뭐 이런, 이런 것들에 놀래는 그런 건가? 어떤 질적인 힘? 질적인 힘. 그 뭐 예를 들어서 노벨상 받은 대학자가 와서 명강연을 할 때 나한테 다가오는 아, 그 지식의 질적 압도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이건 말 그대로 그거네. 아, 위에는 스케일인데 어, 밑에는 질. 말 그대로 깨달음이네요. 깨달음. 깨달음은 그 다음 단계고, 아, 깨달음은 그 다음 단계고, 깨달음 가기 전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깨달음. 이제 압도한 게 아니지. 이미 내가 그걸 처리했으니까. 아니, 아, 처리하기 전에 압도당한 상태를 숭고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있기 바로 직전 아무것도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 근데 그렇지.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그거야, 하는. 그거. 바로 그거요. 아, 압도당해가지고, 와, 이렇게. 예, 근데 그러니까, 위에서도 와 하지만 예, 그거는 양으로 내가 압도당한 거고, 예, 이거는 질적으로 빛이 뭐 이렇게 확, 그, 예, 그 뭐 어느 방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그냥 불이 환하게 켜지면 이게 처리가 안 되잖아. 예, 그쵸. 예, 그 강도에 의해서. 야, 그래서 이런 숭고함, 예, 야, 숭고함이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숭고함이 없는 영화는 쓰레기라는 얘기죠. 그렇지. 시커먼 쓰레기지. 영화 평론을 할 때 이런 말을 이제 써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간격과 숭고라는 말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간격을 중심으로 최소와 최대의 변화를 따지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라면 이건 이제 양적인 개념이죠. 수학적 개념. 숭고는 이로부터 도약한 절대적인 것 또는 전체로서의 시간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질적인 개념이에요. 간격은 다른 요소들의 계량적 관계로 들어가는 가변적이며 연속적인 수적 단위가 되어서 매 경우에 물질 속에서 그리고 상상력을 위한 운동의 상대적 최대치를 규정한다. 음, 계량적인 관계예요.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이 서브라임, 숭고 이거는 전체는 동시적인 것, 측정 불가능한 것, 거대한 것이 되므로 상상력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고 그 자체의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무서움을 느끼거나 위대함을 느끼거나 장엄함을 느끼거나 이런 그 지성의 한계를 부딪히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 야, 이거 다른 말로 상상 그 이상이네요. 상상 그 음, 이상. 상상 이상인 거죠. 예, 상상 그 이상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음. 무엇을 만났을 때 그 느낌. 우리나라 영화도 요새는 이런 걸 잘 집어넣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왜 무슨 세계적인 상 타는 거 있잖아. 그 예. 유럽 영화제 이런 데가 칸느 영화제 이런 데 가서 상 타는 것들이 이런 요소들이 다 평가 아,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뭐 우리한테는 잘 모르지만 음.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숭고가 있는 거네요. 그치. 영화를 보는 그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장면들이 잘 전체하고 조화롭게 음. 사이사이에 끼어들어가 있는 거지. 야, 근데 이제 한국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모두가 다 알면 숭고함이 좀 떨어지겠는데요? 그럼 이제 점점 영화가 고도화돼야지. 영화 그러니까 감독들도 공부 좀 해야 되고 사실 문화 차이가 숭고함을 주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대요. 음. 우리가 그러니까 왜 중국 그 만리장성 같은 게 쫙 펼쳐져 봐. 그러면은 와 그럴 거 아니야. 예. 근데 지금은 하도 많이 봐서 그러니까, 뭐야 또 보여줘? 뭐 이렇게 이제 그 이제 클리셰가 되는 거지 일종의. 예.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그래서 전체적인 영화가 그냥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예전에는 그쵸. 간격적 영화가 만들어졌다면, 음, 현재 현대적 영화들은 이 전체적인 영화를 그치. 만드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꽤 많은 거지, 지금. 우리 박철영 예. 그런 교수님처럼.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철학적인 공부, 그러니까 사고나 이런 게 가능한 사람들이 이제 영화 감독을 하거나 영화 그렇죠. 제작을 하면 그게 이제 세계적인 작품으로 예. 제가 인정받고, 이제 예, 교수님. 이거 시네마 지금 읽으면서 순간 생각한 게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영화에서 일어난 일이 현실에서 막 이뤄졌네. 그래서 영화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알지? 이 사람들이 정말 괜찮은 영화 제작자들은 정말 철학자였군요. 음. 그렇죠. 사실 네. 화가도 그래요. 세계적인 화가들은 다 철학자예요. 그걸 관가했어요. 내가 영화가는 우리가 보통 예술가들이 미래를 보고 과거를 보면 어쨌든 예술가들이라는 사람이 철학을 기반으로 모두 그렇게 하는 건데 음, 영화를 보는 태도가 유럽 영화는 철학자들이 영화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는 음, 영화인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던 거야, 이게. 맞아요. 네. 그래서 영화인들이 세상을 예측하고 세계를 구성하는 능력을 이게 정말 감동받고 왜 영화가 미래를 예측하는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라는 게 결국 고전이나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힘들이 이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맞아요. 음. 맞죠? 예. 음. 물론 뭐 싸구려 영화 만드는 영화 제작자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세계 영화제 가서 상 타오고 우리 작품성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철학 이런 현대 철학 다 공부한 사람들이고 네. 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제.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 다 보는 눈이 있는데 한국에서 뭐 그 인기 있다고 그 사람들이 뭐 상 주고 그러겠어.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네요. 음. 그리고 이제 2장의 뒷부분은 뭐 네 가지 몽타주, 그러니까 몽타주, 영화를 전체 이렇게 구성하는 그 흐름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나라별로 구분을 해놨어요. 미국하고 소련하고 프랑스에 독일 이렇게 네 군데를 해놨는데 미국의 유기적 몽타주. 미국은 지금도 왜 영웅 뭐 이렇게 그 저 어디야 헐리우드식 영화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영화들이 대개 이런 영화들인데 디즈니 영화도 그렇고 음. 유기적 몽타주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음. 그렇죠. 서사를 항상 중요시 네. 여기죠. 스토리 중심이죠, 여기는. 예, 스토리 중심이죠. 예. 맞죠. 지금도 마블 그다음 영화 시리즈 뭐 어, 음, 아니요, 그 뭐지, 그거는 좀 달랐어요.
마블도 서사를 꾸미잖아. 스- 스파이더맨은 내가 그거 보다가 이렇게 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삽입되는 그 장면이 많은지 그 이런 걸 노렸는지 모르겠어요. 승부를. 아, 그리고 이제 소련의 변증법적 몽타주. 어, 소련. 여긴 간격이 살아있는 세포 역할을 하고 이 에이젠슈테인 이건 이제 이게 소련 사람이네요. 에이젠슈테인의 영화적 변증법은 내적 발화 이론의 단계, 충돌 이론의 단계, 유기성과 파토스의 단계로 발전하고 간격을 강조한다. 이게 충돌의 몽타주다. 그래서 충돌의 몽타주를 영화 기법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클로즈업. 그래서 사람을 쫙 화면을 확대해 가지고 뭐 그 사람의 뭐랄까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사이사이 껴들어가는 음, 음, 이거는 좀 유기적 몽타주보다는 한 단계 약간 발전한 그런 음, 스타일이고 프랑스의 이제 양적 몽타주는 2차 대전 이전의 프랑스의 이게 춤 영화들인데 그 왜 이게 댄스 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각각 그 춤추는 사람 하나하나 캐릭터가 아, 독립된 하나의 개체처럼 활동을 하는데 그것들을 조화를 해서 전체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계량적 관계의 주목을 이게 프랑스 영화 볼 때는 물론 이제 2차 대전 이전의 영화들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고 음, 이 운동 이미지의 기계적인 구성, 그 데카르트 이원론에 기초를 한 그런 그 프랑스 영화들이 있었대요. 2차 대전 이전에. 근데 우리는 아마 이런 영화는 보질 못했을 것 같아. 음. 유럽 영화는 거의 본 적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별로 기억도 안 나. 음. 저는 프랑스 영화를 생각하면은 하여튼 그 되게 어려운 말 막 하는 계속 말만 해.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말만 해요. 말이 많아. 독백도 많고. 대화를 많이 그 대사가 중심이죠. 예. 그리고 상대방하고 말도 안 해요. 혼자 독백이에요. 상대방은 되게 일상적인 얘기 있죠. 그런 그 막 그 서로 싸우고 뭐 이런 얘기들 하다가 막 혼자 막 독백하고. 아랑드롱의 태양은 가득hin가? 음, 그 영화가 부배의 연인? 뭐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 왜 예. 프랑스 영화들. 로마의 휴일 뭐 이런 것들이 로마의 휴일. 어, 로마의 휴일이 프랑스 영화인가? 그 이탈리아 거예요. 봤어? 로마의 휴일? 이 로마의 휴일 그 왜 오드리 헵번 나오는 거 아니야? 예, 맞아요. 그 미국 영화 아니야? 그런가? 야, 그런 거 이런 거 맞네.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은데. 그 저기 예? 박철웅 교수가 와서 이거 미국 필히 불러야 영화네요. 되겠다. 우리 시사회 할 때는 박철웅 예. 교수를 필히 초청을 해가지고 음, 아마 사례를 되게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야, 미국 영화네요. 야, 그죠? 이런 것조차도 우리 유럽 영화로 생각하고 있었네. 그 무대가 로마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오드리 헵번 예쁘다. 이게 프랑스의 양적 몽타주 이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게 과연 거기에 그 숭고함을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나. 그러게요. 이게 이제 수학적 저기 숭고함이잖아요. 양적 몽타주가. 그다음에 음, 독일의 강도적 몽타주가 이게 그 질적 그 음, 숭고함. 네, 이거를 표현한 영화고. 그래서 흑백 영화 스크린이 하얀 상태에서 검은 상태까지 텅 비어 있다가 꽉 차는 상태까지 빛의 밀도로 이 정도를 보여준대요. 야, 이런 영화가 있었대. 흑백 영화에서. 이게 이제 강도적 몽타주라는 게지. 이것이. 음, 야, 이걸
되게 그 체포가 이거는 심하겠네. 글 양은 많은데 이걸 읽어도 별로 이게 직접 영화를 보지 않고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맛을 봐야지만 이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여긴 그냥 이렇게 네 가지 몽타주 형태가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그냥 하고 말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장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게 이미지라는 것이 사물의 대체품이면서 표상이니까 대체품이면서 그렇다고 사물은 아니죠. 이미지는. 근데 사물하고 되게 우리가 유사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는. 눈으로 음. 보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운동까지 합친 운동 이미지를 보니까 영화로 동영상을 보니까 더 사물과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우리 뇌에 이미 기호화돼 있어가지고 이 이미지라는 것이 우리 사유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 그래서 음. 그게 그런 사유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그런 간격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소사적 방식으로 유기적 관계를 어, 편집해가지고 몽타주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방식이 있고 그런 숭고의 개념을 어, 적용을 해서 어, 이게 시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장면 전환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뭐 장엄함을 느끼게 한다든지 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도 숭고함의 큰 개념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효과를 통해서 영화 전체의 그 메시지가 우리한테 전달되는 그런 방식들이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가 영화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다. 어. 이 얘기가 이 장의 전체 맥락이에요. 아유, 어, 되게 어려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생각을 영화가 이런 건가라고 새롭게 알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인상에 이렇게 남는 영화들이 그런 나한테 끼친 영향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음. 근데 그 숭고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오늘 음, 하면서 보니까 이 숭고한 어떤 그 예술 작품 앞에서 어떤 숭고함을 느꼈다는 거는 내 상상 이상의 어떤 그 압도하는 그런 어떤 그 두려움이죠. 내 상상 이상이니까. 음. 그런 어떤 것들을 느끼는 그런 영화가 들어가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거를 느끼려면 대형 스크린 있는 극장에 가서 봐야 진짜 그 제작자의 의도대로 숭고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기억에 그런 그 장엄한 장면을 보고 하는 것들이 어 저런 거 E.T.에서 왜 그 자전거 타고 네. 달로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 있죠. 네. 기억나요? 네, 알죠. 거기서 막 그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 나는 그 장면 볼 때.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그 왜 E.T.하고 그 소년하고 주인공 애하고 예. 손가락을 이렇게 둘이 마주치는데 빛이 손가락 끝에서 빛이 쫙 나면서 왜 그 E.T.의 고향이 떠오르고 이 아이의 그 진정한 마음이 전달되면서 그, 뭐야 아주 순진한 눈으로 그 E.T.를 바라보는 눈, 이 장면을 봤을 때 나는 그냥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보다가 이 사람은 무슨 E.T. 보고 운다고. 집에서. 어, 이 극장에서. 어, 아,
옛날에요, 옛날? 네, 미국에서 봤지, 미국에서. 네. 아유, 근데 나는 좀 잘 울어요. 영화 보다가 잘 울어요. 아, 그게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런가? 어떻게 된 거야? 저도 가끔 울긴 하는데 요즘은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왜 장면에 압도되는 또 영화가 기억나는 게 그 글래디에이터. 글래디. 글래디에이터에서 그 왜 마차를 주인공이 타고 다니면 타고 막 뭐야 이렇게 싸우잖아. 막 그 큰 로마 경기장 원형 네네네네. 경기장에서 투사로다가 막 싸우면서 예. 그 적들이 그냥 무자비하게 덤비는 거 다 싸워가지고 이기는 그때 막 그 말들이 달리면서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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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그 소리가 나고 그 경기장에서 바퀴를 대형 그 스크린에다가 그 확대 화면으로 다 보여줄 때, 와, 막 이렇게 그, 와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장면들이었던 게 아닌가. 교수님 의외로 그런 부분들에 되게 예민하시네요. 네, 좀 예민해요. 그게 이게 저, 장엄한 장면 이런 거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러. 아, 전 그게 안 돼요. 이상해. 마음이 이제 메마른 것 같아. 여기서 봤으니까 이제 한번 그런 장면을 보면 네. 아, 생각하고 봐야겠어요. 예, 이게 영화도 그러니까 매체로서 충분히 우리의 철학책 읽는 것 못지않은 사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이 여기 2장에서 음, 네. 저도 되게 우리 그거 합니다. 동의합니다. 음, 우리 박상호 박사는 영화 보면서 그런 장면들 많이 느껴보지 않았어요? 네, 저도 감수성 그런 게 예민해 갖고서요. 많이 느낍니다, 저는. 뭐, 그래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최근에, 뭐 저는 영화관에서는 영화는 잘 안 보는데요.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인터스텔라, 뭐, 그런 영화 봤을 때도 그랬고, 예전에는 일본 만화를 좀 자주 봤어요. 일본 만화 봤을 때도 그랬고, 또, 우리나라 드라마, 저는 금방 제가 한 번에